자, 그럼 얘들아 21쪽 이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는 건 얘들아 뭐냐면 이제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웠던 기관계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들은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기관계 뭐 있어요? 그렇죠. 소화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네, 순환계, 그리고 호흡계, 그리고 그렇죠. 배설계,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부터는요. 그럼 이 네 가지를 연결하는 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연결과 관련된 거. 바로 네, 순환계예요. 순환계. 이 순환계가 연결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대체 어떻게 순환계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 대체 순환계는 어떻게 연결시켜줄까?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소화계는요. 자, 음식물에 들어있는, 자, 소화계에서 뭐예요, 얘들아? 음식물에 들어있는, 그렇죠, 영양소를 소화시키죠. 영양소를 크기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소화시켜요.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어? 그렇죠, 흡수하지. 흡수 어디서 합니까? 그렇죠, 융털에서 하잖아요. 자, 융털에서 흡수를 하면 어디로 가요? 네, 모세혈과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영양소가. 그래서 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소화계와 순환계의 연결고리고요. 자, 두 번째 호흡계는요. 자, 폐에서 얘들아 뭐합니까? 그렇죠, 산소 흡수하죠. 그 흡수해서 산소가 어디로 들어가요? 혈관 내로 들어가요. 그래서 혈관 따라서 어디로 운반된다?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그 반대로 조직세포에서는 얘들아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럼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네,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어디요? 다시 폐로 갖고 와야 되죠. 폐로 운반하는 거죠. 이게 호흡계와 또 순환계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배설계는요. 조직세포의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어디까지? 배설기관의 대표인 그렇죠, 콩팥까지 운반하네요. 그러니까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자, 혈액으로 보내요. 그럼 이 혈액을 따라서 콩팥까지 운반됩니다. 그럼 콩팥에서는요, 그렇죠, 노폐물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죠. 배설 과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또 배설계와 그 순환계와 연결된 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옆에 표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학습지에 그림이 있죠. 근데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서 따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글도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볼 거예요, 얘들아. 먼저 소화계부터 볼게요. 소화계. 자, 소화계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자, 이 소화계는요. 자, 소화계는 자, 영양소를 흡수하죠. 어떻게? 음식물을 흡수해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섭취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얘들아? 소화를 하죠. 그리고 흡수를 해요. 그럼 흡수를 하면 이 음식물이 밖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네요. 바로 영양소, 작은 영양소 형태로 흡수가 되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얘들아? 물도 흡수해요. 물도 이렇게 흡수해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나요? 그렇죠, 순환계 중심 심장으로 가잖아요. 순환계에서 갖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껍니? 순환계로 이렇게 옵니다. 순환계. 이렇게 순환계로 옵니다. 그럼 이 순환계에 따라서 어떻게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얘 보내야 되죠. 자, 혈액 속으로 들어온 영양소와 물을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필요한 곳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어디예요? 조직세포죠. 조직세포. 이렇게 조직세포로 옵니다. 뭐가요? 영양소가요. 이렇게 또 와요. 이렇게 오죠. 뭐 당연히 물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오겠지만 일단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소화계로부터 들어온 걸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일단 조직세포로 가는 것부터 들어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자, 호흡계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호흡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렇지, 뭘 들어옵니까? 네, O2가 들어오죠. O2가 들어와서 어디에서 폐포에서 무슨 원리로? 확산의 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혈액 내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혈액 무생에 들어와서 어디로 또 가요? 그렇죠, 순환계로 가야죠. 안 가면 섭섭하지 얘들아? 순환계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또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순환계 따라서 어디로? 조직세포로 가야 되죠.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조직세포에는 뭐 해야 되나? 지금 이제 O2 받았네요. 영양소 받았네요. 그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뭘 해야 돼? 여기서는 그렇지, 세포호흡 해야죠. 세포 빠방.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럼 세포호흡을 해요. 그럼 뭐가 만들어?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면은 네, CO2 발생되는 노폐물, 그 다음에 노폐물이 만들어지네요. 그 정확히 말하면 얘들아, 여기서 하면 물도 만들어져요. 물도 사실 만들어져요. 그럼 가량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내보내야 되겠지. 여튼 이 물은 여기서 좀 빼버리고 일단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나가죠. 따라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가 볼게요. 조직세포에서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내보낼 거예요. CO2 노폐물이 이렇게 나가네요. 그럼 CO2는 어디로 나가야 되더라? 그렇지, 순환계 따라 돌다가 호흡계 폐 근처로 가죠. 그럼 폐로 나갔을 때 이제 이렇게 호흡계를 따라서 밖으로 방출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나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노폐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얘네들은 그렇지, 이제 새로운 기관이 또 하나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여기 배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기관계. 배설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배설계로 어떻게 됩니까? 순환계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배설계로 보내죠. 누구를? 노폐물을 보냅니다. 노폐물이 배설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쌤 사실 세포호흡 결과 또 뭐도 만들어진다 얘들아. 그렇지,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좀 다르게 할게요 쌤이. 물은요, 왜냐면은 CO2와 노폐물과 좀 다른 느낌이죠. 물이 있다고 우리 몸속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럼 일단 얘들아, 조직으로 나가면 물 이렇게 나갈 거예요. 똑같이. 요건 없는 내용이긴 한데 물 나가요. 근데 물이 얘들아 우리 몸에서 너무 많아도 사실은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CO2나 노폐물 같은 경우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본다면 물은 필요해요. 그런데 많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많으면 어떻게 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보내요? 어떻게 내보내요? 그쵸? 배설계 통해서 과량의 물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쵸? 과량의 물. 물 돌면서 얘들아 배설계로도 가요. 그래서 과량의 물이 내보내지기도 해요. 그런데 웃긴 건 얘들아, 배설계에서 물을 무조건 내보내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시 어떻게 돼? 내보내지 않고 다시 들여도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재흡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이렇게 배설계에서 통해서 무조건 나가는 배설계를 통해서 물을 재흡수하면 다시 순환계로 들어와서 혈액의 양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또 뭐 순환계에서도 어떻게 돼? 소화계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만 쌤 했는데 여기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사실은 이들 간에도 관계가 또 있어요. 수환계, 소화계도 왔다 갔다 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계에서도 음식물이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찌꺼기는 또 이렇게 밖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쌤, 왜 소화계 여기는 그럼 뭐 안 적어요? 왜 얘는 뭐 없어요?
사실은 얘들아 순환계에서도 소화계로 가는 게 있고요. 사실 순환계에서도 호흡계 갈 때 얘들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소화계도 얘들아 개예요. 기관 개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결국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뭐예요? 얘네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호흡계도 결국 뭐예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단위는 기본 단위는 배설계도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얘들아. 얘네 다 세포거든요. 그럼 쌤이 여기 있죠. 조직세포 이렇게 덩그러니 따로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림은 여기 따로 빼놨지만 얘들아 이 조직세포라고 하는 아이는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소화계에도 조직세포가 있고요. 호흡계에도 조직세포가 있고요. 배설계에도 조직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만 보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리고 순환계에도 조직세포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조직세포라고 쌤이 별도라고 빼놨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조직세포라는 기관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 기관계에는 세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세포 모두 하나하나가 다 조직세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소화계 속에 있는 세포들도 얘들아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똑같이 일을 해요. 호흡기 그러니까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직세포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다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소화계 순환계 오고 가는 거 영양소와 물만 있고 뭐 없는 거 아니냐? 아니요. 다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은 순환계에서 얘들아 소화계로 갈 때 여기 영양소 물 있어요. 사실 여기도 영양소 가야 돼. 왜? 소화기에 뭐가 있으니까 조직세포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표현하면 안 되니까 따로 빼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에 따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크게 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소화계에서 순환계를 주고받는 거는 소화계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혈액 속에 영양소를 집어넣어준다. 물을 집어넣어준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있는 거고요. 반대로 순환계 소화계로 가는 거 없느냐? 있다. 그런데 표시를 따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여기 있어요. 있다. 근데 먼지 표시는 굳이 안 했다. 왜? 여기 조직세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로 빠져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조직세포로.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호흡계와 순환계 또는 오고 가는 거 없냐? 호흡계에서 O2 흡수해서 혈액 속에 집어 넣어준다. 흡수해서 혈액 속으로 집어 넣어준다. 그래서 몸을 돌게 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는 다른 데서 받아온 CO2를 혈액 속에 있는 CO2를 호흡계를 통해서 밖으로 방출시켜준다. 이게 좀 큰 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쌤이 다시 얘기했어. 여기 CO2만 가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영양소들로 가야 돼. 왜? 호흡계에 있는 조직세포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CO2의 좀 큰 관점만 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순환계에서 배설계 가는 것도 얘들 연계는 뭐냐? 이거 우리 몸속 순환계 우리 몸속에 돌다가 쓸데없는 노폐물을 배설계로 보내서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이때 물도 순환계에서 배설계로 가는데 물이 넘치면 밖으로 내보내고 가량의 물로 안 넘치면 부족하면 다시 물을 재흡수해서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또 순환계와 조직세포는 별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조직세포는 어디도 갖고 있다? 배설계에도 있고 호흡계에도 있고 조직세포 소화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따로 빼놓으면 순환계와 조직세포 사이에는 뭐가 있다? 영양소와 산소를 집어넣어줘서 세포호흡을 하게 하고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 CO2 노폐물 물이 생성되는데 얘네들을 다시 순환계로 보낸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쓸모없는 노폐물들, 필요 없는 CO2들을 밖으로 배출시키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옆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표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들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꼭 보시고요. 오해하지 말 것. 자, 소화계도, 순환계도, 배설계도, 호흡계도 결국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뭐야? 세포 가진다. 얘도 뭐야?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얘도 호흡계도 세포, 배설계도 세포. 즉 다 조직세포를 갖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직세포 갖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합적 작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얘들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어떻게 해서? 각각의 고유 기능을 수행해요. 소화계는 소화계대로, 호흡은 호흡계대로, 순환계는 순환계대로, 배설계는 배설계대로 각각 고유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또 협력한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고요. 그리고 노폐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한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따라서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될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영상을 2개를 보여줄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자, 소화기에서 우리가 영양소 흡수하잖아요. 영양소 흡수하는 기관 아까 어디라고 얘기했었을까요? 그렇죠. 융털입니다. 자, 융털의 구조는 2가지가 있었어요. 모세, 혈관과 암주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네들로부터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되는지 3D 영상 하나 볼 거고요. 또 하나는 호흡계입니다. 호흡계에서 CO2 흡수하고 CO2 방출하죠. 그러면서 얘들아 앞에 거 기억할까요? 자, O2를 흡수하면은, 자, 혈액 내에 O2의 양이 많다. 혈액 내 O2 양이 많다. 이걸 우리는 무슨 혈이라고 한다? 네, 동맥혈이라고 한다 했고, 일반적으로 색깔은 붉은색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홍색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우리가 새빨간 선명한 붉은색을 얘기를 하고, 자, 산소의 농도가 적고 오히려 CO2의 농도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다? 정맥혈이라고 했어요. 그쵸? 정맥혈은 약간 검붉은 피, 우리가 체액건 했을 때 좀 피를 딱 따면 약간 붉게 보이는 약간 검게 보이는 피가 있었죠. 그런 걸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하는데, 요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육모를 살펴보면 모세혈관과 암족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소장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양분의 흡수가 육모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등이 모두 육모에서 흡수됩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산소 분자들은 콧구멍으로 들어와 인두와 기관을 통해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기관지에 도달합니다. 산소는 각 기관지에서 폐로 이동합니다. 폐에서 기관지는 계속해서 분지하여 세기관지를 형성합니다. 산소는 이들 세기관지를 통해 이동하여 폐포에 도달하는데, 각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혈액이 모세혈관을 따라 흐를 때 산소 분자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됩니다. 이는 적혈구의 산소화를 초래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됐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죠. 정맥혈이었다가 산소를 받아서 동맥혈로 바뀌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들은 폐포로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얘들아 산소와 다르게 적혈구 내부가 아니라 혈장 속에 녹아있다가 폐포로 오면은 밖으로 확산되어서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는 폐포 내 공간에 모인 후 폐포에서 세기관지를 지나 기관지로 이동하며 결국 기관에 도달한 후 콧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자, 얘들아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학습지 2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째 주제를 볼 거예요. 물질 대사의 중요성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약간 질병과 관련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대사,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물질 대사인데, 이 물질 대사가 왜 중요하냐, 물질 대사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중요하냐, 이 부분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사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볼 건데요. 자, 얘들아 과거와 오늘날에는 문제가 조금 많이 달라요. 자, 여러분도 우리 과거에는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았어요? 잘 못 먹고 살았어요? 물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양반이라든지 또는 귀족층 같은 경우는 잘 먹고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문제였어요. 얘가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얘들아, 물론 오늘날에도 잘 못 먹고 사는 나라라든지 잘 못 먹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옛날보다는 어떻게 돼요? 과거보다는 잘 먹고 살아가는 경우가 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히려 너무 먹는 거예요. 영양 과다 섭취가 문제입니다. 섭취가 문제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으니까 잘 안 먹고 몸에 안 좋은 건 맛있으니까 많이 먹게 되는 이런 불균형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 오늘날은 어떤 영양에 대한 영양적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는데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요. 대사성 질환이라는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이 먹고 잘못 먹고 있어가지고 대사성 질환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대사성 질환은 대체 무엇이냐? 뭐냐면 얘들아 말 그대로 대사, 물질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는 병, 당뇨병 알 거고요. 고혈압, 고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도 얘기하고 심혈관 질환. 얘들아 이건 뭐냐면 어려운 말에 심장과 관련된 혈관의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뇌혈관 질환. 이건 어디와 관련된 혈관일까요? 그렇죠. 뇌와 관련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얘들아. 당뇨병. 자, 잘은 모르지만 얘들아 익숙한 용어긴 할 거예요. 자, 당뇨병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당이 검출됩니다. 어디에서? 오줌 속에 당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오줌 속에서도 얘들아 당이 나오려면은 우리 몸에 그 당 성분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많아야 돼요. 그래서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요.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합병증을 일으킨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병이 생기느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쌤 인슐린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인슐린이라는 아이는요. 우리 몸속의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3단원에서 배울 거거든요. 낮춰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얘가 적게 분비되게 되니까 혈당이 잘 안 낮아지는 거죠. 또는 제대로 인슐린이 나오는데 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인슐린은 있어. 그런데 얘가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혈당을 낮춰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쌤 당뇨병에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라고 하면 당뇨병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하면은 증상을 때 얘들아 혈당이 높아요. 그럼 어떤 게 나타나냐?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섭취를 해요. 그러다 보니 오줌을 많이 누게 돼요.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등등의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선택과제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내주는 것 같은데요. 선택과제입니다. 말 그대로 원하시는 친구들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하겠다고 희망하는 친구들은 먼저 오늘 과제를 제출할 때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선생님 저 선택과제 할 거예요 라고 써주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선택과제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과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실 당뇨병이 얘들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당뇨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 발병 원인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발표하는 활동을 선택과제로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학기 초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모든 걸 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나 이 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는 처음 어떤 건지 궁금한 친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택까지 안내를 했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는 고혈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말 그대로 고혈압은 뭐예요? 네, 정상보다 높은 혈압을 가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은 어떤 기준이 고혈압이에요? 라고 하면 요거는 상식선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혈압을 재면 익숙한 숫자가 떠오를 거예요. 120에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통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겁니다. 혈압을 재면. 그런데 이 수치보다 높은 것이 뭘까 얘들아? 그렇죠, 고혈압이죠. 근데 무조건 120에 80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고혈압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하고요. 그 지속적으로 나올 때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느냐? 140에 90입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혈압을 쟀는데 잴 때마다 140에서 90. 내가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고 아주 평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40에 90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고혈압이라고 우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혈압이고요. 자, 넘어가서 고지질혈증인데요. 자, 고지질혈증 또는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지질 성분이 어디에? 피 속에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질 성분이 뭐냐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또는 중성지방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얘들아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중성지방 얘들아 필요해요. 콜레스테롤도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얘들아. 콜레스테롤 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세포막 성분 중에 하나예요. 또 호르몬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아이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얘들아. 많이는 필요하다. 근데 필요 이상보다 많은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고지혈증인데요. 그럼 왜 쌤 고지혈증이 문제예요? 라고 하면 자, 지질 성분이 혈관벽에 얘들아 쌓일 수 있어요. 이렇게 혈관벽이 이렇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어떻게 돼? 없으면 피가 이렇게 잘 흐르는데 생겨버리니까 얘들아 뭐예요? 비좁아져요. 비좁아지니까 혈액이 잘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못 흘러요. 심지어 나중에 이렇게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얘들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여서 막아지는, 지름이 좁아지는 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들아? 그렇지, 이게 빵 하고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증상이 있냐면 동맥벽에 탄력이 떨어져요.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 지름이 좁아지면서 나중에는 이 혈관이 터져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고지혈증이고 고지혈증의 문제점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얘들아 뭐냐면 자, 이처럼 어떤 물질 대사의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높은 혈압도 있는데 혈당도 높고 비만의 이상 고지혈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서 이 복합적인 걸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병이 생기게 됐죠. 이걸 우리는 대사에 문제가 있다 해서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즉 대사성 질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 사람한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대사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대사성 질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거와 관련된 거 먼저 보기 위해서 얘들아 우리가 에너지 양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과 일일 대사량. 우리 교과서에는 여기에 총이란 말인데 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일일 대사량.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대사량은 얘들아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뭐야? 살아야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체온 조절, 심장박동과 같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으로서 최소한의 에너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으면 애들 어떻게 돼?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 이 에너지는 꼭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쓰이는, 숨만 쉬고 있어도 잠만 자도 쓰이는 에너지 양을 우리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활동 대상은 뭘까요, 얘들아?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활동을 하면서 쓰이는 양을 우리는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쓰이는 거
플러스 알파적으로 쓰여야 되는 양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고, 그럼 일일 대사량은 쌤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은 하루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입니다. 하루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총 에너지 양으로서 숨만 쉬어도 쓰이는 기초 대사량 플러스 알파적으로 쓰이는 우리가 움직일 때 쓰이는 활동 대사량 플러스 음식물을 얘들아 먹고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또 쓰이거든요. 그 에너지 양까지. 요거까지 다 합친 거 우리는 일일 대사량 합니다. 기초 대사량 더하기 활동 대사량 더하기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다 더한 거 우리는 일일 대사량 또는 일일 총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성별에 따라 다르고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체질에 따라 다르고요. 이 사람이 활동하는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해되겠죠? 왜? 어떤 사람, 그럼 이런 거요. 성별과 나이. 자, 성별은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일일 대사량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나이는요. 나이가 많은 것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좀 더 일일 대사량이 좀 높고요. 체질적으로는 활동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체질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그 기초 대사량이 좀 높은 체질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가 높을 거고요. 근육량이 많다라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일일 대사량이 높고요. 그다음에 활동의 종류도 정적으로 활동하느냐, 활발하게 활동하느냐, 활발한 것도 운동, 격한 운동을 많이 하느냐, 어떤 잔잔 운동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일일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사성 질환은 언제 걸리느냐? 이 에너지 섭취량과 쓰는 양이 불균형일 때가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 것만큼 에너지를 쓰는 거, 요게 균형이 이루어진 게 가장 좋은데, 혹시나 만약에 에너지를 먹은 게 쓰는 것보다 많다, 에너지를 많이 얻었는데 별로 쓰진 않는다 하면 뭐야 얘들아? 에너지가 남겠죠.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 축적이 돼요. 그게 비만이 됩니다. 반대로 얻는 것보다 훨씬 쓰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아? 에너지를 얻은 만큼 써야 되는데 그거 더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던, 비축해 있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즉 내가 비축했던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살이 빠지기도, 체중이 감소하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 같은 게 얘들아 뭐냐면, 내가 과잉 지방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방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에너지 소비량을 훨씬 더 늘려줘서, 그리고 에너지 섭취량을 줄여줘서 그 축적된 지방을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축적된 지방이 많이 없는 친구인데 너무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량을 늘린다 하면은 오히려 더 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바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들아,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쌤 얘기했죠, 체질. 쌤 어떤 사람 친구 살아앉는 체질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기초 대사량이 높은 거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근육량이 평균보다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차이도 있어요. 물론 다른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경우, 기초 대사량 높은 경우는 근육량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2차시 수요일날 수업 때는 선생님이 사전에 안내했던 대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요일날 그 수업 영상을 수요일날 그 링크 올라올 때 그날 수업할 자료, 우리 그때 했던 달팽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올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출력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튼 그날은 실시간 수업이니까 잊지 마시고 제 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전화 돌리면 오히려 수업 시간에 까먹으니까
빨리 들어오면 얘들아 빨리 하고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멘토님들은 멘티 친구들 꼭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차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수요일날 온라인 수업 실시간으로 만나요. 안녕.